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세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5선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과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시다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죠. 저한테 박지원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박정책 결사는 전두환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 순항 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로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핵 반격 가상 전술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하고 추적 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발이 한미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이 실시되는 군산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한 발사로 보인다며 재원 분석 결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23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인 KN-25에 핵 모의 전투부를 탑재하는 핵무기 운용 절차 시험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핵 반격 가상 전술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 편대군 훈련 KFT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의 사거리가 300km로 평양에서 한미연합훈련 장소인 군산 공군기지의 거리와 유사하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밝히며 이번 발사가 한반도 내 핵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3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올해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4년차에 해당한다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내년에 맞춰 북한이 대부분의 무기체계 개발을 올해 안에 끝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무기 거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해 미사일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긴장감 고조를 위해 방사포를 대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올해 안에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장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국제 정세를 평가해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비춰볼 때 북한의 대남 도발은 대부분 그 목적과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번 도발 역시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합뉴스 TV가 적시적인 보도에 분석을 덧붙여 사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문제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이번 도발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시청자들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보도였습니다. 당분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연합뉴스 TV가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북한 관련 보도를 다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23일 저녁 러시아의 군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이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했는데요.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쏜 22일 군 당국자로 추정되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방문은 비밀 방북으로 군사협력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 목적이 아닌 대표단 참관하에 이루어진 선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이른 새벽 시간에 감행되던 도발이 이번에는 오후 3시에 있었다는 것에 비춰볼 때 러시아 대표단에게 북한 무기체계를 보여주며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도발이 북한 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무너진 신뢰를 만회하는 노력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TV가 단독 보도를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과 북러 간 연대 가능성을 연계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번갈아가며 사용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보도 중간에 우리 합참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부른다는 설명을 했지만 미사일과 방사포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경우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사용을 통일했다면 더 좋은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북한 내부를 활보하는 외국인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이라는 이름의 영국인 여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북한에서의 일상 게시물을 다수 올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전한 현장의 재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이 디스커버즈 NK, 한국어로 북한을 탐험하는 조이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소유한 영국인 여성은 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정에 올라온 700여 개의 게시물 대부분이 북한 주민과 장소를 담은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북한 주민과 탁구를 치는 모습, 북한 국적의 고려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 비무장지대 군인과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모습 등 북한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촬영 및 게시가 불가능한 컨텐츠들입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고용한 인플루언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러시아 국적의 여성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8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빅토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에서 거주하며 마식령 스키장, 대형 쇼핑몰,
지하철 탑승 등의 영상을 게시했는데 앞서 언급한 영국인 여성 조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선전용으로 고용한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다양한 계정을 활용해 체제 선전을 시도해 왔지만 사상성 등의 이유로 번번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체제에 대한 홍보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화제성 이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이슈 언급을 넘어 인플루언서의 활동에 대한 분석과 의도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상의 게시글에 기반해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저널리즘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한 전통적인 보도 방식에서 벗어나 유명 인사의 게시글에 기반해 신속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 TV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보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가볍게 이슈 또는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의 재구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김근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주 21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 K 반도체 전략은 이란 주제로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반도체 제조 공장에 대부분이 몰려있는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인명피해도 우려 대상이었으나 전 세계 경제 산업계의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하는데요. 대만 강진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추론 등 정보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뉜다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설계의 팹리스와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와 AMD, 애플, 구글 등이 있고 파운드리 대표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의 설비 장비 사업,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분업화가 이어져 왔는데 최근 반도체 종주국 미국이 반도체 산업 지형의 재편에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시 자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2022년 8월부터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시설 건립 및 반도체 연구 개발에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을 지원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건립할 때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후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설비를 세우거나 추가 투자를 할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 부문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고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동맹국가와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공 공급하고 소위 미국 기업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은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세계 파운드리 2위를 목표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게 약 11조 8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2곳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TSMC에게 약 9조 1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TSMC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맞춰 세 번째 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이라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원도 64억 달러로 삼성전자는 내년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확정 후 보조금을 신청해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첨단 산업에 총력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디램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스는 128단 이상, 로직 칩은 16 또는 14나노미터 이하인 제조 장비를 자국 업체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첨단 컴퓨팅 칩,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용 칩 등도 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등 동맹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비중이 60%가량 되는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TSMC가 일본 기업들과 합작한 JASM의 제1반도체 공장 개소식에 일본은 설비 투자액의 40%, 약 4조 2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착공 2년 만에 완공한 TSMC 1공장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제2반도체 공장에도 6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명찬 전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내 TSMC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소재와 장비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간 기업 간 치열한 수싸움 속에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생존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전의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각국이 반도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는다는 건 AI 시대의 경제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 반도체 회복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 반도체 산업 양상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김근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지역은 늘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중동 위기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난 19일 새벽이었죠. 이란에 보복을 강행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네. 중동 상황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예,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가자 지구 전쟁이 6개월을 넘기더니 예. 전쟁의 불길이 이스라엘 내 이란의 정면 충돌로 번졌습니다. 먼저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최근의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의 수뇌부를 제거합니다. 이에 이란은 12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본토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에 나섰죠. 하지만 나름대로 절제된 보복이어서 미국은 이란이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를 알아채고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선언했고 또 미국의 만류에도 이를 강행했죠. 지난 19일 새벽 이스라엘은 핵시설과 공군기지 등이 있는 이란 본토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한적인 군사작전이어서 이스라엘 역시 확전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언론이 주목한 점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변국의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지만 이제는 전쟁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혼란에 빠져있던 중동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특히 산유국 이란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멈추고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의 원인인 가자 전쟁의 즉각 휴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상 초유의 직접 공격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통한다는 사실이라면서 중동 전역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일단 국제사회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네. 추가 제재에 나선다. 이런 분위기고요. 이스라엘이 맞대응하는 것을 만류해 왔습니다. 네. 미국 역시도 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혀왔고요. 중동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의견과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이제 중동 문제는 사실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잘잘못을 가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 또 팔레스타인 등에서 다양한 반이스라엘 성향의 무장 정파를 지원했죠. 하마스가 그 대표적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한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이란을 대리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과도 충돌해 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맞붙으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언론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공격당한 이란이 영사관 폭격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면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원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에 가담했던 이들이라면서 공격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상황은 이제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언론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중동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을 말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여서 미국의 편향된 반응이 드러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유엔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을 때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유엔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는 즉각 이란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자존심은 세우고 상대방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을 취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도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직접 충돌로 이어지면서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런 확전 우려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 또 외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의 본토를 향해서 맞대응하는 이른바 티폴텟 공습을 벌이자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하며 출구 전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알자지라와 CNN 등 외신은 국제사회가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이스라엘과 함께 요격에 참여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해서 확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재보복을 했을 때도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공격 수위를 조절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확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의식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은 주지돼 또 이란의 급소를 찔러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계획은 애초에는 훨씬 대규모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강력한 압력에 축소됐다라고 전하면서 이란의 공격이 거의 좌절된 데다 이스라엘 측의 피해가 약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국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는 금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당장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둘 중 한쪽이라도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오판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FP 통신은 두 적대국 사이의 게임의 수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에서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영내 여러 국가에서 전면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자신의 내부 정치를 위해서 이란을 등판시키고 또 가자 지구의 피란처인 라파까지 공습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전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의식하면 이란과의 대규모 확전을 시도하는 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 강행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네. 또 환율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금융 시장과 국제 유가의 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느낌입니다. 예. 특히 유가는 전 세계 물가 불안을 자극할 결정적인 요인인데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의 사설을 보면 매일경제는 경제 비상사태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도 또 유가와 환율 불안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조여야 한다라면서 국제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강달러는 원화 약세로 이어지며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여기에 중동전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고금리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싸이면서 안보 불안감은 물론이고요.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진실과 객관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전쟁 보도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외신이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해 듣는 중동 정세의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어느 한쪽의 편향된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관련 보도를 보면 해석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알면 알수록 또 행간에 포함된 의미도 다양하고 예측이 힘들다는 뜻일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뭐 이런 논리와 반박을 떠나서 언론은 무엇이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양상 속에서 길어지는 전쟁의 국면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국제사회가 해법을 마련하는데 언론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끼는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